여기 미국 환경지진 과학자가 있는데요. 환경지질 분야 한국 연구 결과는 하찮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믿게 되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일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 과학자는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갈지 궁금한데요. 영상 후반부에 3일치 생존 배낭 내용물 리스트와 전국 지진 안전지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비행기가 일본 땅에 살짝 닿으면서 착륙하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도쿄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제 이름은 마이클 스톤입니다. 저는 45살이고 환경, 특히 지진과 이상 기후를 연구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에서 저를 초청했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 전역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항을 걸어 나오면서 저는 넥타이를 바로잡고 갈색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었어요. 항상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거든요. 사람들은 제 파란 눈이 날카롭다고 말해요. 마치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처럼요. 그게 정말이길 바랄 뿐이에요. 지금 일본은 해답이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도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톤 박사님, 어두운 정장을 입은 남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살짝 허리를 숙이며 제 가방을 받아들고 있었죠. 시내 중심가에 아파트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비행기 여행으로 피곤한 상태였고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질문들이 떠다니고 있었거든요. 해변에 떠밀려온 수천 마리의 죽은 물고기들에 대한 보고서를 읽었어요. 바다 밑바닥에서 이상한 가스 방울이 올라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거의 매일 작은 지진을 느끼고 있었죠. 이런 일들은 전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가장 신경 쓰이는 건 한국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 항상 한국 과학자들이 저 같은 미국 과학자들만큼 꼼꼼하거나 체계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왔거든요. 이건 좋지 않은 태도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제 아파트는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첫날 밤 물 한 잔을 따르고 있을 때 느꼈어요. 물결이 일렁이게 하는 작은 진동이요. 몇 초 동안만 지속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TV를 켰어요. 뉴스에서는 죽은 물고기로 뒤덮인 해변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의 어부들이 물 위로 올라오는 기포가 있는 바다를 가리키고 있었죠. 한 노련한 어부는 50년 어부 생활 동안 이런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일을 시작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의 지진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화면에는 숫자와 패턴이 가득 차고 있었죠. 제가 본 것은 제 위장을 조이게 만들었어요. 이건 무작위적인 진동이 아니었어요. 더 큰 무언가를 향해 발전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일본 기상청에 보냈죠. 2시간 후 전화가 울렸어요.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했죠. 사무실은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창문이 있는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5명의 신박한 표정을 한 남자들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죠. 저는 제 발견을 보여주며 제가 생각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죠. 데이터에 따르면 3개월 내에 대형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할 확률이 78%입니다. 제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가장 나이 많은 남자가 목을 가다듬었어요. 스톤 박사님, 귀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만 저희는 귀하가 이유 없이 경각심을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학자들은 우려할 만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증거가 바로 그들 앞에 있었는데 패턴을 보세요. 저는 주장하고 있었어요. 물고기와 바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세요. 이것들은 경고 신호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죠. 그날 밤 아파트 창가에 서서 도쿄의 수백만 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이 지식을 혼자 갖고 있다는 것이 매우 외롭게 느껴졌어요.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한국 국가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죠. 거의 받지 않을 뻔했어요. 한국 과학자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무엇을 더 알려줄 수 있겠어요? 한숨을 쉬며 초록색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스톤 박사입니다. 스톤 박사님? 저는 한국의 이승현 교수입니다. 저도 일본에 관한 같은 데이터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였죠. 아마도 한국 과학자들에 대한 제 생각이 틀렸던 것 같아요. 어쩌면 많은 것들에 대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승현 교수와 통화한 후 휴대폰을 한참 동안 보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죠.
그는 너무 확신에 차 있고 침착하게 들렸어요. 우리는 다음날 아침에 화상회의를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날 밤엔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작은 지진들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누워있을 때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건물이 저를 부드럽게 흔들어주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어두운 하늘에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었죠. 이 지식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밝은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날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부엌 테이블에 노트북을 설치하고 진한 커피 한 잔을 만들었어요. 정확히 9시에 제 컴퓨터 화면에 이 교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 교수는 친절한 눈빛과 나이를 보여주는 회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약 52세 정도로 보였죠. 그는 단순하지만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자세는 곧고 품위가 있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톤 박사님, 그가 말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저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터를 봅시다. 이 교수가 화면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차트, 그래프, 그리고 사진들이 제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것들은 제 발견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이상한 현상들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죽은 물고기, 가스방울, 작은 지진들. 하지만 그에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기록에서 얻은 정보였죠. 이런 패턴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어로 된 글이 적힌 누런 페이지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1782년 현대적인 측정 도구가 존재하기 전이죠. 어부들은 같은 징후들을 기록했습니다. 죽은 해양 생물, 이상한 기포, 지면 진동. 3개월 후에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필요로 했던 증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불확실했어요. 오래된 습관은 바꾸기 어렵거든요. 왜 이걸 저와 공유하시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우린 서로 모르잖아요. 이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바다는 국경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톤 박사님, 쓰나미는 모든 사람을 다치게 할 겁니다.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모든 사람이요.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저를 작고 어리석게 느끼게 했어요. 여기 저는 국가와 자존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는 생명을 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본 관리들은 제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인정했어요. 그들은 제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관리들도 저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안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깔끔한 아파트를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는 데이터가 가득한 제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도울 수 없다면 모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언제 도쿄에 도착하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내일 아침이요. 이미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공항에서 만나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태양달을 따라 어촌 마을들을 방문하고 이 이상한 징후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했어요. 저는 측정 도구, 컴퓨터, 그리고 편안한 신발을 조심스럽게 꾸리고 있었어요. 이건 미국의 깨끗한 연구실에서 일하는 것과는 달랐거든요. 그날 밤 또 다른 작은 지진이 제 아파트를 흔들었어요. 이번엔 이전보다 더 강했어요. 물잔이 기울어져 테이블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 엎질러진 물을 닦으면서 진짜 쓰나미가 가져올 물의 양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작은 잔이 아니라 도시와 마을들을 덮칠 바다 전체가 밀려올 거였죠. 이 교수의 말이 맞았어요. 관리들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한국 교수가 제가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 과학자들에 대한 제 오래된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마치 일본 아래의 지구가 갈라지고 있는 것처럼요. 내일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될 거예요. 저는 편안한 숫자와 컴퓨터의 세계 밖으로 나가 제 눈으로 직접 실제 위험을 볼 거예요. 마침내 잠이 들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동지를 찾았으니까요.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을 때 공항에서 이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제 딱딱한 정장과는 너무 달랐죠. 저는 옷을 너무 차려입은 것 같아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현장용 옷을 좀 사야겠네요. 이 교수님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정장이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깨끗한 실험실과 사무실에서 일하는 데 익숙했지?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상점에 들러서 청바지, 튼튼한 신발, 그리고 간단한 재킷을 샀어요. 상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2시간 후 우리가 빌린 차는 이시카와라는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어요. 좁은 거리를 따라 작은 목조 가옥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거리는 항구로 이어지고 있었죠. 물 위에서는 어선들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몇몇 배는 밝고 잘 관리되어 있었지만 다른 배들은 오래되고 지쳐 보였어요. 공기 중에는 소금과 물고기 냄새가 가득했죠. 이 마을은 300년 이상 이곳에 있었어요. 우리가 항구를 향해 걸으면서 이 교수님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어떤 과학자보다 바다를 잘 알고 있죠. 한 노인이 자신의 배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오랜 세월 태양 아래 있어서 갈색으로 주름져 있었고 그의 손은 거칠고 강해 보였어요. 이분이 바로 유키 씨였어요. 이 교수님이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한 어부였죠. 그는 약 68세쯤 되어 보였고 깊은 눈빛으로 마치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유키 씨는 우리에게 고개를 숙였고 이 교수님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들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더 많은 언어를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며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유키 씨가 우리를 그의 배에 태워주겠다고 하네요. 이 교수님이 통역해 주었어요. 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싶대요. 유키 씨의 배는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제가 올라탈 때 배가 저의 발 아래서 흔들리자 겁에 질려 배 가장자리를 꽉 잡고 있었어요. 유키 씨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약간 미소를 지었지만 나쁜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는 아마도 배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모르는 많은 과학자들을 봐왔을 거예요. 엔진이 울리며 살아나고 우리는 항구를 떠나 바다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마을은 우리 뒤로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주위에는 파란 하늘과 맞닿은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의 심각한 임무가 아니었다면 정말 아름다웠을 거예요. 30분 후 유키 씨는 배의 속도를 늦추고 앞을 가리켰어요. 처음에는 제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이 이상하게 거의 흐릿하게 보이고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 위장이 뒤틀렸어요. 수백 마리의 죽은 물고기들이 수면 위에 떠 있었어요. 그들의 은빛 몸체가 햇빛을 받아 물 위에 끔찍하고 반짝이는 카펫을 만들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냄새였어요. 저는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구역질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어요. 썩은 물고기 냄새와 다른 무언가가 섞인 냄새였죠. 썩은 계란을 연상시키는 그런 냄새였어요. 메탄 가스예요. 이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바다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유키 씨는 물을 통과해 올라오는 기포를 가리키며 빠르게 일본어로 말했어요. 그는 이것이 3주 전에 시작됐다고 해요. 이 교수님이 통역했어요. 처음에는 몇 마리의 죽은 물고기가 있었고 그 다음 날부터 점점 더 많아졌대요. 당국에 보고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장기를 꺼내 물과 공기를 테스트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수치는 제 코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었죠. 바다 밑바닥에서 높은 수준의 메탄가스가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일은 지구의 판들이 서로 움직일 때 발생해요. 이것은 큰 지진이 다가오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였죠. 갑자기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파도의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진동하고 있었죠. 제 장비가 손에서 떨어져 갑판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유키 씨는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배의 가장자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주변의 물까지도 떨리는 것 같았어요. 흔들림은 겨우 10초 동안만 지속됐지만 훨씬 더 길게 느껴졌어요. 흔들림이 멈추자 우리 모두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우리 모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바다 밑에 지구가 깨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해요. 저는 방금 전 배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요. 이 교수님은 신박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들을까요? 유키 씨가 다시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걱정스러웠어요. 그는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더 있다고 해요. 이 교수님이 통역했어요. 다른 마을들도 이상한 일들을 보고 있대요. 우리가 해안으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평화로운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만적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위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안전해 보였죠. 하지만 아래 물과 땅 밑에서는 위험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 생각 방식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어느 나라가 더 좋은 과학자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의 생명에 관한 것이었죠. 유키 씨 같은 일본 어부들, 해안 마을의 가족들, 무슨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도시의 수백만 사람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과학이 단지 데이터와 오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과학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 혼자서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이 교수님이 필요했고, 유키 씨가 필요했고, 진실을 보고 행동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이 필요했어요. 배는 해안을 향해 돌아서고 있었고, 그 표면 아래 비밀을 숨기고 있는 물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았고, 그것을 할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다음 일주일 동안 이 교수님과 저는 해안을 따라 6개의 어촌 마을을 더 방문했어요. 각 장소는 무서운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죽은 물고기들, 물속의 이상한 기포들,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은 작은 지진들. 우리는 물 샘플을 수집하고 가스 수준을 측정하고 특수 장비로 작은 지진들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수집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들이었어요. 각 마을에서 유키 씨 같은 어부들이 그들이 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나이 든 남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과학도구 없이도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밤에는 이 교수님과 제가 제 작은 아파트에서 종이, 지도, 컴퓨터에 둘러싸여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처럼 바닥은 더 이상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았죠. 이제 바닥은 우리의 작업으로 덮여 있었어요. 다가오는 일에 대한 증거들로요. 패턴이 분명해요. 저는 모든 데이터가 다채로운 차트로 표시된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3개월 내에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할 확률이 78%예요. 이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은 컴퓨터 화면 불빛 아래에서 피곤해 보였죠. 문제는 이 정보로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관리들은 여전히 들으려 하지 않을 텐데요. 저는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들의 발 아래에 있는 위험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저는 유키 씨와 우리가 만났던 다른 어부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의 가족들, 자녀들, 손자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모든 사람에게 알려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관리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계획을 시작했어요. 모든 증거가 담긴 명확한 보고서를 작성했죠. 죽은 물고기들의 사진, 증가하는 지진을 보여주는 차트, 그리고 어부들의 이야기를 포함시켰어요. 과학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게 만들었죠. 그런 다음 모든 곳에 보냈어요. 신문사, 텔레비전 방송국, 라디오쇼, 웹사이트예요. 쓰남경고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게시했고 전 세계의 다른 과학자들에게 사본을 보내 우리의 작업을 확인하고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부관리들이 우리가 틀렸거나 이유 없이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하려고 했죠. 과학계의 일부 사람들은 제가 그런 큰 주장을 함으로써 제 경력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3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이 우리의 데이터를 검토하고 우리에게 동의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말한 것을 지지하는 자신들의 보고서를 작성했죠. 둘째, 어촌 마을 사람들이 죽은 물고기와 거품이 있는 물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려고 했지만 스톤 박사와 이 교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죠. 셋째, 중간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예측한 큰 지진은 아니었지만 몇몇 건물에 금이 가고 모든 사람의 자신감을 흔들기에 충분할 정도였죠. 마치 경고 신호 같았어요. 갑자기 모든 사람이 우리의 예측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죠. 그들은 해안 지역에 대한 대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가올 수도 있는 큰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있었죠. 우리가 보고서를 공유한 지 2주 후 이 교수님과 저는 어촌 마을 중 하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서 있었어요.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대피 훈련을 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비상 배낭을 메고 신속하게 더 높은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른들은 물품을 확인하고 실제 경고가 왔을 때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죠. 이제 그들이 듣고 있네요. 이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걱정스러우면서도 안도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충분히 했기를 바랍니다. 유키 씨가 우리 옆에 나타나 그의 마을이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이 교수님에게 일본어로 말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이 교수님이 미소 지었어요. 그는 때로는 바다와 땅이 현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기 전에 낯선 사람들을 통해 말해야 한다고 해요. 저는 제가 일본에 도착한 이후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며 왔었죠. 이 교수님 같은 한국 과학자들을 무시했었고요. 오직 데이터와 컴퓨터만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다고 믿었었죠.
이제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진실은 여러 곳에서 왔어요. 세심한 측정에서도 맞지만 유키 씨 같은 사람들의 경험에서도 왔죠. 국경과 언어를 넘어 함께 일하는 데서 왔고요. 마음과 머리 모두로 듣는 데서 왔어요. 작은 지진이 우리 발 아래서 울리고 있었는데 이는 더 큰 지진이 올 것이라는 부드러운 알림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큰 지진이 내일 오든 3개월 후에 오든 사람들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징후를 지켜봐야 하는지, 그때가 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죠. 해가 바다 위로 지면서 물을 금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저는 아름다운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식도 마찬가지였죠. 지진에 대해 아는 것은 무서웠지만 모르는 것은 훨씬 더 나빴을 거예요. 이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교수님이 물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저는 머물면서 도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쩌면 우리가 함께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과 자신의 환경을 가장 잘 아는 현지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 말이에요. 이 교수님이 미소 지었어요. 그것은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스톤 박사님, 일본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면서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고 느꼈어요.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 면에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 걷고 있지 않았어요. 나는 평생 타너 스님의 예언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왔다. 스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마치 운명이 내게 다가오듯 그 예언들을 내 삶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였다.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예언 중 하나는 월악산 영봉 위로 달이 떠오르면 30년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었다. 그 말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언젠가 남북이 하나로 통일될 전환점이 올 것을 예고하는 듯 했다. 나는 그 예언을 들으며 한반도의 아픔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품었다. 또한 스님께서는 6.25 전쟁과 월남전과 같은 역사적 격변을 미리 예견하셨다. 나는 그 당시의 격동의 시대 속에서 스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달으며 인간의 운명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 큰 질서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일본 열도가 언젠가 3분의 2 정도 바다로 침몰할 것이라는 예언도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예언은 단순한 재난의 경고가 아니라 국제 정세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운명의 굴레를 꿰뚫어보는 스님의 지혜로 다가왔다. 나는 자연의 변화도 스님의 예언 속에 보았다. 빙하가 녹고 지구축이 바로 서며 그 변화 속에서 우리 한반도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말씀은 마치 내가 이 땅에서 미래의 한 부분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명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더 나아가 스님은 인류 구원의 전환점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예언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며 나는 우리 민족이 오랜 고난을 딛고 세계 속에서 주역으로 당당히 설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꼈다.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처럼 다가왔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스님께서 주역의 숫자와 상징, 예를 들어 3.3, 4.4와 같은 수치를 통해 미래를 읽어내셨다는 점이다.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며 세상의 이치와 운명의 연결고리를 새삼 깨닫게 되었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철학에 매료되었다. 마지막으로 스님께서 자신의 임종 날짜와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정확히 예언하셨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큰 경외심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 예언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스님의 깊은 통찰과 불가사의한 인연에 의해 이뤄진 것임을 믿으며 오늘날에도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 이 모든 예언은 나에게 단순한 미래의 암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이 땅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처럼 다가온다. 나는 앞으로도 타너 스님의 예언을 마음에 새기며 그 뜻을 되새기고자 한다. 지구 동아시에 열리는 종자금고 한독판 노아의 방주 전 세계의 두 곳 중 한 곳 시드볼트 한국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경북 봉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시드볼트 노르웨이 스발바르 글로벌 시드볼트 해발 600m 지하 46m 터널형 강화 콘크리트 60cm 3중 철판 6.9 내진 설계 전원 차단 시 자가 발전기 구동 냉동 설리는 습식 방식이며 고장시를 대비하여 냉각 장치가 여러 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종자 200만 종을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공간이 포화될 때를 대비해 2개의 터널을 더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식수 1인당 최소 3일 분량 권장 3리터 이상 비상식량 통조림, 건조식품, 에너지바 등 상온 보관 가능한 음식, 응급처치 용품 소독제, 반창고, 붕대, 가위, 멸균 장갑 등
개인 약품 평소 복용하는 약 및 처방약, 진통제 등 자가발전 랜턴 라디오 정전 상황에서 라디오 청취, 다목적 할 및 공구 만약의 상황 대비, 세면도구 칫솔, 치약, 비누 등 방한용품 계절에 맞는 옷, 담요 등 개인 신분증, 의료 기록, 보험 증서, 금융정보 등 방수팩의 보관, 소량의 현금 카드 사용 불가 상황 대비, 텐트 및 침낭 대피소로의 이동 시 지도 및 다용도, 배낭 대피소 피난 위치, 경로 파악, 전국의 침수 흔적도, 최신 지진 발생지, 지진 발생 이력 참고하여 안전 지대 미리 사전 숙지. 사연을 보내주신 마이클 스톤 박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회의 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